식은땀이 손바닥에서 배어나와 김서준이 꽉 쥐고 있던 싸구려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커리어의 생사가 갈리는 문턱에 서 있는 이 느낌은 질병과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재벌가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 여의도 태양타워 42층 이곳의 공기는 사람을 질식시킬 만큼 희박하고 차가웠습니다. 마른 체구에 비해 다소 헐렁한 빌려 입은 정장을 입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 청년은 잘 닦았지만 세월의 주름을 감출 수 없는 구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가난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악취가 아니라 자격지심의 냄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때 느끼는 두려움의 냄새입니다. 서준의 옆에 앉아있던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은 젊은 지원자가 그를 힐끔거리며 흥분과 경멸이 섞인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이봐 소문 들었어. 오늘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신대. 지난 50년 동안 그분은 최종 면접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지. 듣자 하니 그 노인의 철학이 사람이 먼저다라서 병원에 입원해 있든 출장을 가 있든 신입사원 얼굴은 반드시 봐야 한다는군. 서준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목이 바싹 탔습니다. 그런 고상한 철학들은 지금 이 순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생계의 걱정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온 문자는 마치 유예된 사형 선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환자 이지훈님의 병원비가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주 원문의 8천만 원은 한국 물가를 고려해 800만 원 혹은 고액으로 번역되나 원문의 숫자를 존중하여 8천만 원으로 표기할 수도 있음. 문맥상 매우 큰 금액임. 여기서는 원문의 80 밀리언 원을 그대로 8천만 원으로 번역합니다. 8천만 원. 그 숫자가 서준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악몽처럼 빙빙 돌았습니다. 설거지 청소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청춘을 바쳐 그를 키워낸 어머니는 지금 지독한 암이 5년째 전이되어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괜찮으니까 면접에만 집중해. 어머니의 문자는 짧았지만 서준은 엄마 괜찮아 라는 세 글자 뒤에 숨겨진 살을 찢는 듯한 고통과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어머니의 인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참 잔인합니다. 만약 오늘 서준이 실패한다면 그는 단순히 취업 기회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오크나무 문이 열리며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끊어 놓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그 뒤로 위압적인 발걸음 소리가 따랐습니다.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회장. 올해로 75세 보통 사람이라면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나이였지만 이 남자에게서는 놀라울 정도로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보라 속에 늙은 소나무처럼 허리는 꼿꼿했고 백발은 정갈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으며 눈은 세상의 그 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마주 앉은 누구든 꿰뚫어 볼 듯했습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지원자들을 훑고 지나가다 서준에게 머물렀을 때 그는 갑자기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유 없는 떨림.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연결감이었습니다. 회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초 더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태양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울림이 있어 반세기 동안 경제라는 배를 이끌어온 사람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늙었는데 왜 쉬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곧 미래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사람이 30년 후에는 나를 대신해 이 그룹을 짊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들은 호탕하게 들렸지만 지금 서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저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살기를 바랐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 유학생이나 고위 공직자의 자제인 다른 지원자들은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서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자 김서준.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직에 지원한 김서준입니다. 김민준 회장은 그의 이력서를 집어들더니 짙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얇은 종이 몇 장을 앞뒤로 넘겨보았습니다. 김서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나? 그 질문은 가장 약한 부분, 한국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흔히 들여다보는 그 상처를 정통으로 찔러왔습니다. 아버지 없음 가난함. 네, 회장님. 맞습니다. 서준은 높지도 낮지도 않게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하셨겠구먼. 자네에게 질문 하나 하지. 대본에는 없는 걸세. 오늘날 자네라는 사람을 만든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면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보통은 어머니 선생님 혹은 위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른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곧이어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다른 이름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눈물 속에서 부르던 그 이름.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늙은 회장의 눈을 직시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김도윤 님입니다. 탁 정적을 깨고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준 회장의 손에 들려 있던 비싼 만년필이 광택이 나는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지더니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부회장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김 회장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떠졌고 동공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수축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떨리지 않았던 그의 손이 지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쉰 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은 당황스러워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고 한 글자씩 분명하게 반복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은 김도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아버지가 세상 누구보다 정직하고 다정한 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직함이 제 인생의 지침입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김도윤. 그 이름은 지난 25년 동안 그의 차가운 저택에 묻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아들이 폭풍우 치던 밤 그를 떠났었습니다. 그는 진정하려 애쓰며 펜을 주우려 했지만 늙은 손가락들이 말을 듣지 않고 둔하게 움직였습니다. 자네 어머니, 어머니 이름은 뭔가? 그가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은입니다. 쾅! 이번에는 김민준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뒤에 있던 가죽 의자가 넘어질 뻔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기겁하며 부축하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휴, 10분간 휴식한다. 그는 웅얼거리듯 말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젠장 내가 망친 건가 부모님 이름을 언급했을 뿐인데 그는 절망감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회장 전용 화장실에서 김민준 회장은 계속해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도 그의 가슴 속을 태우는 불길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았고 수돗물과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 그 운명의 해, 아들 도윤이 죽고 며느리 지은이 떠났다. 아내 최수빈은 뭐라고 했지. 며느리가 손자 하준이만 남겨두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났어요. 걸림돌이 되기 싫다더군요. 그는 믿었다. 아니, 고통 때문에 믿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 24살의 젊은 청년이 김씨성을 가지고 아버지가 도윤이며 어머니가 지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눈앞에 서 있다. 설마 그는 얼굴을 닫고 심호흡을 하며 원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해. 다시 자세히 봐야 해. 10분 후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누구나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원자 김서준. 그가 서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해졌지만 억눌린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자네 몇 살인가? 24살입니다. 고향은? 인천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도 일치하고 장소도 일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눈을 뜨고 앞에 젊은이를 자세히 보았을 때 아까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외꺼풀 눈매 곧게 뻗은 콧날, 그리고 긴장할 때 입술을 다무는 버릇까지 남이 아니었다. 도윤이었다. 25년 전 죽은 아들의 얼굴이 마치 틀로 찍어낸 듯 그대로였다. 왜 아까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너무 늙어서일까? 아니면 고통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서일까? 아니면 기적을 믿지 못해서였을까? 심장이 욱신거렸다. 이 아이가 싸구려 정장을 입고 낡은 구두를 신고 두려움에 떨며 내 앞에 서 있는 이 아이가 내 핏줄이란 말인가. 그 후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김 회장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그 이미지를 가슴에 새기려는 듯 서준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직무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면접을 종료합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인사팀장이 선언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차례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서준도 마찬가지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막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원자 김서준,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 부친께서 구천에서도 자네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걸세. 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그의 가슴으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은 떠났지만 김 회장의 눈에는 그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고 넓은 회의실은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실장, 그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최측근 비서가 다가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즉시 지원자 김서준의 신상을 조사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오늘 밤 안으로. 박 실장은 잠시 놀란 기색이었지만 금세 전문적인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김 회장은 의자를 돌려 통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는 서울의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도윤이가 죽고 며느리 지은이가 떠날 때 그때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나 박 실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또한 이 집안을 30년 넘게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며느님께서 도련님 하준이를 낳고 나서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두고 혼자 갔다고요. 나도 알아.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만약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면, 그 질문은 허공에 떠올라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김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얇은 요 위에 웅크리고 누워 곰팡이가 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는 늙은 회장의 눈빛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듣고 그렇게 격동했을까? 아버지가 예전에 그분의 직원이기라도 했나 서준은 헛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꿈을 꿀 때가 아니라 어머니를 구할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김민준 회장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얼음이 다 녹은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말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을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는데 얼굴은 심각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술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끝을 꽉 쥐었습니다. 말해. 지원자 김서준의 모친은 정확히 이지은 씨입니다. 거주 기록과 신분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댁에서 사라진 며느리 이지은 씨가 맞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확인을 받자 김 회장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그럼 김서준은 네, 회장님. 당시 병원 출산 기록에 따르면 이지은 씨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형제입니다. 박 실장은 벽에도 귀가 있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하준 도련님은 두 아이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세상에. 김 회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이 사이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진실은 상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25년 전 아내 최수빈은 거짓말을 했다.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그녀가 장손 하나를 빼앗고 어미와 나머지 아이를 거리로 내쫓았단 말인가? 남편 잃은 여인이 핏덩이 아이를 안고 상중의 집에서 쫓겨나게 했단 말인가? 그런 악독함이
어떻게 이 지붕 아래 존재할 수 있었을까?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어버린 손자 도윤의 핏줄이 지난 25년 동안 가난과 결핍 속에서 살았다. 쌍둥이 형제는 비단 위에서 살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 어미 불쌍한 며느리는 살을 찢는 이별의 고통을 견디며 수모 속에 홀로 아이를 키웠다. 박 실장, 그가 눈을 떴을 때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하게, 특히 집사람에게는 더더욱 내가 계산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김씨 가문 저택에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을 때 인천에서는 서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태양그룹 인사팀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서준 지원자님, 합격하셨습니다. 그 순간 서준의 주변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며 피곤함도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 붙었어요. 저 태양에 합격했다고요. 서주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우린 살았어요. 월급도 엄청나고 병원비 지원도 된대요. 엄마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살 수 있어요.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이지은은 아들의 목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떠졌고 창백한 입술은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뭐, 뭐라고 태양? 그룹이라고. 네, 엄마 한국 1위 그룹이잖아요. 저 대단하죠. 서주는 어머니의 이상한 안색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신나서 자랑했습니다. 안 돼. 이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설 만큼 가슴을 찢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옷소매를 잡았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플 정도였습니다. 거긴 안 돼. 절대 안 돼. 어디든 되지만 거긴 안 돼. 당장 거절해. 엄마, 왜 그래요? 서주는 당황하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요.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합격했는지 아시잖아요. 제발 부탁이다. 서준아. 이지은은 흐느껴 울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거긴 너무 위험해. 그들은 악마야. 너를 빼앗아 갈 거야. 널 잃을 수는 없어. 2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한 시어머니 최수빈이 그녀의 얼굴에 삿대질했다. 이 총무석 계집애, 네가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도윤이를 꼬여내더니 이제 걔가 죽었으니 넌 재수 온 붙은 년이야. 형 하준이는 대를 이어야 하니 여기 두고 가. 넌 저 병약한 동생 서준이를 데리고 당장 여기서 꺼져. 다시는 얼굴을 비치거나 행방을 흘리면 널 죽이고 나머지 아이도 뺏어버릴 테니까. 그날 밤하늘을 가르던 천둥 소리가 아직도 그녀의 꿈속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핏덩이 서준을 안고 빗속을 도망쳤고 뛰면서 눈이 멀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녀는 숨어 살며 이름을 바꾸고 온갖 밑바닥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오직 아이의 평안과 그 권세에 있지만 잔인한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신께 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얄궂게도 아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절 뺏어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서준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약 기운에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24살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엄마를 구할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이지은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아, 넌 그 그룹 회장의 장손이야. 내게는 부유하게 사는 쌍둥이 형제가 있고 넌 고생만 했어. 라고 말한다면 서준이 그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쪽 가족이 알게 되면 모자를 가만둘까요?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불행한 여인의 일생이 담긴 짠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가짜 평온을 짓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의 서재. 김 회장은 죽은 아들 도윤의 흑백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찾았다. 내 핏줄을 찾았어. 문이 열리고 최수빈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비단 옷을 걸친 그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귀부인의 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늘고 긴 눈에는 항상 계산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는데 안 주무세요. 그녀가 상냥하지만 가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도윤이 생각해요. 김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내가 다시 한번 묻겠네. 25년 전 그 일 말이야. 또 그 얘기예요. 최수빈은 지겹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요. 며느리가 고생을 못 견디고 우리한테 애를 떠맡기고 자기 행복 찾아 떠났다고요. 걔는 은혜도 모르는 배정한 여자예요. 정말인가? 김 회장이 뒤를 돌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확신해. 그리고 아이를 하나만 낳았다고. 최수빈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동공이 수축했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예요. 당연히 하나죠. 설마 내가 그런 천륜을 어기는 거짓말을 하겠어요. 김 회장은 침묵 속에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은 숨 막힐 듯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여자와 50년 가까이 살았지만 오늘에야 그녀가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매끄럽게 거짓말을 하다니. 알았네. 먼저 가서 자게. 김 회장은 손을 저으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경멸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수빈은 남편의 등을 보며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지? 설마 아닐 거야. 그 천한 모자는 어디 객지에서 죽었겠지.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손자를 위해 정의를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이 바로 자신의 베갯머리 송사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하준이 사회 밑바닥에 사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김씨 가문의 이야기 4분의 1세기 동안 묻혀있던 비극이 이제 막 막을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생에서 종이로 불을 감쌀 수는 없습니다. 핏줄에 관한 것은 아무리 하늘 끝과 땅 끝으로 갈라놓아도 결국 서로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의 대가는 아마도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함께 산 배우자가 가장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김민준 회장은 지금 그 끔찍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고 그는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명령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25년 전 며느리의 진료 기록을 전부 다시 뒤져 인천대학교 병원 출산 기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당장.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이 도착했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결과입니다. 김 회장은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작은 글씨에 멈췄습니다. 다태야, 남아, 쌍둥이. 뭐라고 쌍둥이? 김 회장은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넓은 방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럼 하준이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었단 말인가? 네, 회장님. 기록에 따르면 두 아이는 불과 5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를 놓치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세계관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는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버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난 비정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최수빈은 애는 하나만 낳았고 그러고 나서 떠났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다. 나를 속였어. 김 회장은 으스러지도록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사기꾼과 살았어.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작고 허름한 집에서 이지은 또한 생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어머니에게는 무서운 육감이 있습니다. 서준이 태양그룹 합격 소식을 알린 후부터 이지은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워서 얼룩덜룩한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서준이 그곳에 가면 분명 하준이를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핏줄의 끌림은 무서운 법입니다. 하준. 태어나자마자 빼앗긴 불쌍한 아들. 그녀는 종종 몰래 인터넷에 김하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에 난 아들의 사진을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그룹 최연소 실장.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화려함이 생이별의 고통과 맞바꾼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준아,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바깥방에서 옷을 다리던 서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그녀는 앞에 마른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너, 너 정말 태양에 가야겠니? 엄마가 부탁하는데 우리 다른 곳 찾으면 안 될까? 서준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답답했습니다. 왜 엄마는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 엄마 왜 자꾸 그 얘기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예요.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건 가족 암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하는 걸 저보고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이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아, 그 병원비는 네 할아버지가 내주는 건데 그 대가는 내 목숨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감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비 쏟아지는 김씨 저택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시어머니 최수빈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네가 감히 누굴 넘봐 시장 생선 장수 딸 주제에 재벌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형은 내가 맞는다. 넌 저 병약한 동생을 안고 꺼져. 여기 다시 얼씬거리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나머지 아이도 뺏고 널 죽지 못해 살게 만들어주마. 안 돼, 내 아기 돌려줘. 이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한밤중에 벌떡 일어났고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서준이 놀라서 달려와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손은 여전히 덜덜 떨렸습니다. 폐로 전이된 암 때문에 그녀의 숨소리는 풀무질 소리처럼 무거웠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목숨은 위태롭지만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모든 것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꽉 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 말 잘 들어. 회사에서 조심해야 해. 절대 조심해. 그리고 만약 누군가 너랑 닮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피해라. 최대한 멀리 해. 서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랑 닮은 사람이요. 엄마,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제가 쌍둥이도 아닌데 저랑 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냥, 그냥 엄마 말 들어. 엄마의 예감은 틀린 적 없어. 다음 날 아침 서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어머니가 골라준 넥타이를 맸습니다. 훤칠하고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지은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두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운명인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 태양그룹 본사는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서준은 로비에 들어서서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 견학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이곳은 직원 5천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입니다. 가이드가 쉴 새 없이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사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봐, 김하준 실장님이야. 회장님 손자래. 24살에 벌써 생사여탈권을 쥐었다는 소문이 있어. 서준은 호기심에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한 젊은 남자가 수행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키, 차가운 얼굴, 귀족적인 분위기. 하지만 서준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마치 걸어 다니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콧날, 외꺼풀 눈, 심지어 살짝 올라간 입꼬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서주는 중얼거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너랑 닮은 사람을 보면 피해라. 그때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듯 김아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두 청년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준 또한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준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 호기심과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하준은 자문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가장 높은 층에서 김민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래의 작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김서준이 오늘 출근했습니다. 그래, 두 아이가 만났나. 구내 식당에서 마주친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거짓의 무게가 실린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아들 도윤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그가 속삭이며 불운했던 아들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간지 25년이 지났구나. 아비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이 아직 아비를 불쌍히 여기는 거겠지, 그렇지. 그는 수화기를 들어 의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원장인가? 나 김민준 일세. 네, 회장님.
내일 신입 사원 건강 검진 일정이 있지. 자네가 해줄 일이 있네. 비밀리에. 명령만 내리십시오. 신입 사원 김서준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그리고 하준이 것도. 나를 위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수학이 넘어는 충격으로 몇 초간 조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결과를 보안 유지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전화를 끊었고 늙은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일.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저녁 김 씨 가문의 저택. 김 회장은 집에 돌아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최수빈은 차를 마시며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왜 이리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내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주고 숱한 풍파를 함께 겪은 이 여자의 심장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 오늘 하준이는 밥 먹으러 들어오나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이가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다며 할 말이 있대요. 말이 끝나자마자 하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부모에게 인사하고 앉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를 부모라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최수빈이 물었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마치 붕어빵처럼요. 챙그랑 최수빈의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급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니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단다. 아니에요, 어머니. 하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걸음걸이 목소리, 심지어 이름도 김씨예요. 김서준이라고요. 최수빈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서준. 25년 전 과거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그녀는 슬쩍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앉아서 침착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당황한 몸짓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래, 인연이라면 친구로 지내보거라. 김 회장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서준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걸어 나오는 사람은 바로 하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몇 걸음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기 봐 쌍둥이야. 김 실장님이랑 왜 이렇게 똑같지? 하준이 미소 지으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준입니다. 서준은 당황하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서준입니다. 두 손이 맞닿은 순간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둘로 나뉜 하나가 다시 합쳐진 듯 따뜻하고 익숙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하준이 서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닮아서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인천입니다. 어머니랑 살아요. 인천.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시간 날 때 커피 한잔 하죠.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네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운은 컸습니다. 서주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회장 일가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회장 아들 2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유일한 아들 김하준을 남기고 25년 전 인천, 김씨, 미혼모,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서준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화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가요. 그날 오후 서준은 의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자네가 김서준인가? 돋보기를 쓴 늙은 의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박 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정밀 검사를 위해 혈액 샘플이 필요하네. 이번 채용의 특별 규정일세. 서준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정맥을 찔렀고 선홍색 피가 튜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옆방에서 하준 또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혈액 샘플, 두 개의 운명, 검사 트레이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일이 3세기처럼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인천대학교 병원에서 이지은은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침대에 누워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백발이 되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녀는 이 남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 회장님,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회장이 다가와 병상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피골이 상접한 며느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25년 만이구나,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이지은은 일어나려 했지만 김 회장이 그녀를 눕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그냥 누워 있어.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서준이를 잡아가려고 오셨나요? 제발. 우리 모자를 살려주세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다, 사과하러 왔다. 이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과나라 최고의 대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사과를 다 알았다. 김 회장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쌍둥이에 대해서, 서준이에 대해서. 이지은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비밀이 터졌습니다. 왜? 김 회장이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지난 25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니? 왜 혼자 고통받았어? 우리 집에서는 네가 아이를 버리고 행복을 찾아 떠났다고 했는데. 이지은은 씁쓸하게 웃었고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새로운 행복이요. 제가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쫓겨난 겁니다. 미친 개처럼 거리로 내동댕이 쳐졌다고요. 김 회장은 멍해졌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피해자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사모님, 시어머니께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준이가 젖도 떼기 전에 제 품에서 뺏어 가셨어요. 서준이를 데리고 사라지지 않으면 서준이까지 뺏고 우리 모자를 둘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이지은은 흐느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전 서준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악마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상함과 우아함은 사악한 마음을 감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 99.599% 일치합니다. 김서준과 김하준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았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알겠네. 그는 전화를 끊고 단호한 눈빛으로 이지은을 보았습니다. 지은아, 서준이는 내 장손이다. 그리고 하준이도 내 아들이야. 이지은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통곡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하준이, 내가 너에게 공정을 돌려주마.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하준이는요, 이지은이 걱정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클 텐데요. 아파도 견뎌야지. 진실은 아무리 잔혹해도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낫다. 김 회장이 일어나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내가 다 처리하마. 오늘부터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김 회장은 병실을 나섰고 등 뒤로 어머니의 흐느낌을 남겼습니다. 그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에 폭풍을 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속여온 아내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손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비단 속에서 살았으나 모정을 모르고 산 아이. 가난 속에서 살았으나 사랑이 넘쳤던 아이. 이 재회는 기쁨의 눈물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비극의 시작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빚진 것은 언젠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합니다. 지켜보십시오. 진실이 비달에 드러날 때 김씨 가문이 어떻게 마주할지를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인천대병원 정문을 빠져나와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하얀 건물을 뒤로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김민준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년을 함께 살며 밥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가 알고 보니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알게 된다면 그 기분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믿음의 붕괴입니다. 어떤 외투로도 덮일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한기입니다. 집으로 가자.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집. 집이라 불리는 그곳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 남들이 보기엔 부와 권위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금칠된 벽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비밀이 있고 명문가라는 이름 아래 위장된 잔인함이 있다는 것을요. 그가 현관에 들어서자 최수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남편을 맞으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하라고 할까요? 그녀의 입겐 늘 그렇듯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멈춰 서서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그가 사랑했던 선량한 여인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가식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서재로 들어와. 그는 짧고 차갑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최수빈은 잠시 당황했지만 허둥지둥 뒤따라갔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몸이 안 좋아요. 두꺼운 오크나무 문이 쾅 닫히며 내부와 바깥 세상을 차단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심판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듯 괴종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양복 주머니에서 약간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펴서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뭔지 알겠어. 최수빈은 가까이 다가가 빽빽한 글씨들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 성립, 일란성 쌍둥이라는 글자가 사형 선고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비틀거리며 근처 안락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혈색 좋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건 그녀는 말을 더듬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날 속였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 지르지는 않았지만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며느리 지은이가 아이를 버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났다고 했지. 아들 하나만 낳았다고 했지.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가 책상을 내리쳤고 큰 소리에 최수빈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쌍둥이였어. 똑같이 생긴 두 아이. 그리고 당신은 잔인하게 그들을 찢어 놓았어. 한 아이를 빼서 후계자로 삼고 어미와 나머지 아이를 거리로 내몰았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최수빈은 떨었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라기보다 주머니 속 송곳이 튀어나온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목이 메어 변명했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나도 다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때 도윤이가 막 죽었고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에 대를 이을 사람은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지은이라는 애는 출신이 너무 천하잖아요. 시장 생선 장수 딸의 학업도 중단했는데 어떻게 김씨 가문 종갓집 맏며느리 자격이 있겠어요? 어떻게 태양그룹의 장손을 가르칠 자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버리기로 결정했나. 김 회장이 포효했습니다. 늙은 얼굴에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의 그 헛된 체면 때문에 며느리를 버리고 내 손자 하나를 버렸단 말인가. 버린 게 아니에요. 최수빈이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자기 방어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돈을 줬어요. 나머지 아이 데리고 멀리 가서 평범하게 살라고 했어요. 하준이면 충분해요. 가업을 이을 손자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쌍둥이는, 옛말에 쌍둥이는 재산을 두고 다툰다고 불길하다고 닥쳐. 김 회장은 아내의 얼굴에 삿대질했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당신, 당신 정말 무섭군. 불길해. 이 집안의 가장 큰 재앙은 바로 당신의 그 잔인함이야. 그는 등을 돌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 통증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지은이를 만났어. 그 말에 공간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최수빈은 경악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걔를 만났다고요. 그래, 병원에서 말기 폐암으로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더군. 5년이야. 사신과 5년 동안 싸우면서 당신이 불길하다고 멸시한 서준이를 홀로 키워냈어. 반듯하고 효심 깊은 청년으로 말이야. 그는 다시 아내를 돌아보았고 눈빛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나 자식 그리움에 미쳐가며 살았어. 매일 밤 울었어. 당신은 비단 옷 입고 보석 휘감고 절에 가서 시주하고 그런 걸로 당신 죄가 씻길 줄 알았나. 최수빈은 고개를 푹 숙였고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바로 잡아야겠어. 김 회장이 결의에 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내 손자야. 지은이는 내 며느리고 내가 데려올 거야. 그리고 하준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안 돼요. 최수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하준이가 충격받아 죽을 거예요. 제발요, 여보, 부탁해요. 걘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 아들인 줄 알아요. 이제 와서 손자라고 하고 엄마가 딴 사람이라고 하면 애가 무너질 거예요. 무너져.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 속에 살았어. 진실은 아무리 잔혹해도 가짜 인생보다는 나아. 당신이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야. 이제 와서 내가 끝내는 걸 막을 권리는 없어.
그는 서재를 나갔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뒤늦은 후회 속에 흐느끼는 소리를 뒤로했습니다. 그날 밤은 김 씨 저택에서 끝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안개를 채 걷어내기도 전에 김 회장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회장실에 앉아 넓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하준 실장 올려 보내게. 10분 후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하준이 당당한 태도와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그는 평소처럼 맞은편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낯선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공기였습니다. 하준아, 앉거라. 김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하준은 앉으며 아버지의 안색을 걱정스레 살폈습니다. 그룹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 건강이? 김 회장은 지난 24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운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짓 하나 표정 하나가 도윤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준아, 오늘 너를 부른 건 내게 꼭 해야 할 중대한 이야기가 있어서다. 나도 몰랐고 너도 지난 24년 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 말이다. 고 하준은 미간을 찌푸렸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무섭게 왜 그러세요? 김 회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와 신입사원 김서준은 친형제다. 하준의 눈이 최대한 커졌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하고 당황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전 외동이잖아요. 서준 씨는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고.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DNA 검사 결과지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닮은 사람이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 너희 둘은 쌍둥이 형제야. 하주는 종이를 집어들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숫자들 전문 용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99.9%. 하지만 그렇다면 하주는 말을 더듬었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제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면 왜 저는 혼자 여기에 있죠? 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으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김 회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 나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다. 쾅! 하준이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앞에 남자를 낯선 사람 보듯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소리쳤고 완전히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다. 김 회장이 말했고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죽은 내 아들 김도윤이다. 내 친어머니는 이지은이라는 여인이다. 김하준의 전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24년의 인생, 그의 신분, 부모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전부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럼, 그럼 제가 집에서 어머니라 부르는 분, 그분은, 그 사람은 내 할머니지.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고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25년 전 너와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너를 뺏어와 장손으로 삼고 내 어미와 서준이를 집에서 내쫓았어.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이고 세상을 속였어. 하주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가서 유리를 붙잡고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아래의 작은 차들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속았어. 그가 중얼거렸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나는 왕자처럼 살았는데 내 친어머니와 형제는 쓰레기처럼 버려졌다고요. 그는 뒤를 돌아 김 회장을 극심한 고통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잔인했던 거죠? 김 회장은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침묵하며 손자의 분노를 견뎠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머리를 들이밀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서준 사원이 호출받고 왔습니다. 하주는 깜짝 놀라 문 쪽을 획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김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 유니폼을 입은 그는 왜 회장실로 불려왔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얼굴. 한 명은 고급 정장을, 한 명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두 운명, 두 인생, 하지만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 서준 형. 하준이 내뱉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준은 눈물 범벅인 하준을 보고 멍하니 있다가 슬픈 표정의 김 회장을 보았습니다. 실장님, 회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김 회장이 일어나 다가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준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와 하준이는 쌍둥이 형제란다. 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하준을 보고 다시 김 회장을 보았습니다. 쌍둥이요. 하지만 엄마가, 네,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숨겨야 했단다.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할아버지다. 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자 흩어졌던 기억의 조각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랑 닮은 사람을 보면 피해라던 어머니의 당부, 그가 태양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보였던 어머니의 공포,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서준이 고개를 들었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 사람, 하준 실장님이 제 동생인가요? 세 남자가 넓지만 차가운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축하의 폭죽은 없었고 오직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눈물과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어쩐지 하준이 서준에게 다가가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설명하기 힘든 친밀감, 자꾸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고 말 걸고 싶었어요. 알고 보니 핏줄의 부름이었군요. 서준이 일어나 쌍둥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세상에 왜 이렇게 나랑 닮은 사람이 있나 계속 궁금했어.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첫 포옹. 서툴지만 꽉 낀 포옹은 과거의 모든 빈자리를 보상하려는 듯 했습니다. 김 회장은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자. 너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하준이 서준을 놓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슬프게 가라앉았습니다. 인천병원에 계셔. 암이야, 하준아. 벌써 5년 됐어. 하준은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엄마가 있다는 걸 알자마자 생사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다니. 가요, 당장 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차가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하준은 서준 옆에 앉아 두 손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하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자신이 호요식하는 동안 고생한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할까봐. 서준은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야. 가난하고 아파도 한 번도 날 굶긴 적 없어. 늘 웃으시지만 눈은 항상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 이제 알겠어. 그 눈빛은 널 그리워해서였다는 걸, 하준아. 하준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그들은 긴 복도를 빠르게 지났습니다. 395호 병실 앞에서 하준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발에 납덩이를 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하준이 김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양그룹의 거만한 손자는 지금 겁먹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 엄마는 이 순간을 25년이나 기다렸다. 들어가거라. 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이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르고 창백한 몸에 링거 줄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잠이 들어 있었고 호흡이 약했습니다. 서준이 다가가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이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친 눈이 서준을 보자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서준 뒤에 서 있는 청년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꿈인 줄 알고 눈을 계속 깜빡였습니다. 그 체격, 그 얼굴, 하준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작게 쉬어 있었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수천 일 동안 밤마다 속으로만 불렀던 그 이름. 하준이 다가갔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내뱉은 엄마라는 부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은은 앙상한 팔을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준이 급히 그 손을 잡아 자기 볼에 갖다 댔습니다. 풍패 거칠어진 엄마의 손 하지만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마, 눈, 콧날, 입술. 이 모습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맞구나. 내 하준이가 맞구나. 그녀는 흐느꼈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많이 컸다. 정말 잘생겼어. 엄마, 죄송해요. 하준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냐, 내 잘못이 아냐. 이지은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애미가 못나서. 널 뺏기게 놔둬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준도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모였잖아요. 보세요. 엄마 아들 둘 다 여기 있잖아요. 세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 웃다 했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그려졌지만 성스러운 모성애의 빛으로 찬란한 재회의 그림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문밖 유리창 너머로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도유나 보고 있니 내 자식들이 서로를 찾았단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물 젖은 재회 후 며칠 만에 이지은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암이라는 괴물은 희생자가 행복을 찾은 꼴을 보자 더 사납게 날뛰는 것 같았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피를 토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주치의가 서준과 하준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암세포가 양쪽 폐 전체를 침범했고 뇌까지 전이 됐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준은 벽에 기대어 비틀거렸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남은 거죠? 길어야 한 달입니다.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준은 형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습니다. 왜요? 왜 하늘은 이렇게 잔인하죠? 이제 막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호강 한번 못 누려봤는데. 서준은 동생을 안아주었고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앞에서 울면 안 돼.
남은 시간 동안 엄마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드리자. 그들은 눈물을 닦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우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두 아들을 보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준이 애써 밝은 척 물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산소 마스크를 벗겨달라고 신호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녀가 손을 저으며 눈빛으로 고집했습니다. 서준은 어쩔 수 없이 조심스레 마스크를 벗겨주었습니다. 서준아, 하준아. 목소리가 꽉 잠겨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웠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형제가 엄마의 입가에 귀를 댔습니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숨겨서 엄마는 무서웠어. 서준이마저 잃을까봐. 저희 다 이해해요,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하준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전 하준이를 처음 봤을 때 꿈인 줄 알았어. 이지은이 헐떡이며 먼 과거를 보듯 말했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거든. 네가 아장아장 걷던 날 안아달라고 손 뻗는데 할머니가 널 뺏어가던 내 울음소리가 25년 동안 엄마를 괴롭혔어. 하준이 흐느꼈습니다. 저도 꿈 꿨어요, 엄마. 어떤 여자가 밤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준아, 하준아 하고 목소리가 너무 슬펐는데 그게 엄마였군요. 정말, 정말이니. 이지훈이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만족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핏줄의 끈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구나. 우리 모자는 무의식 속에서도 서로를 부르고 있었어. 그녀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김 회장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나 여기 있다며느야. 김 회장이 다가가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 두 아이를 아버님께 부탁드려요. 서준이, 하준이, 아버님 핏줄이잖아요. 부디 사랑해주세요. 도윤이 목까지. 약속하마 김 회장이 며느리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너와 도윤이 영전에 약속하마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아이들에게 보상하겠다. 감사해요, 아버님. 이제 전 마음이 놓여요. 그녀가 다시 격렬하게 기침했고 하얀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형제는 밖으로 밀려났지만 눈길은 단 한순간도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서준과 하준은 잠든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 하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음, 우리가 진짜 형제라니.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 서준이 동생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네가 옆에 있어서 훨씬 든든해. 적어도 엄마 가시고 나면 나 혼자는 아닐 테니까. 나도 그래. 나한테 형이 생겼잖아. 두 젊은 남자의 손이 꽉 맞잡았습니다. 슬픔 속에서 형제애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운명이 가혹해도 그들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항상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한편 김씨 가문 저택. 최수빈은 춥고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짓밟고 버린 그 여자 곁에 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그녀는 허공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이 쟁탈과 계산의 싸움에서 자신이 완패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 가족의 정을 잃었습니다. 김 회장은 동틀 무렵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최수빈이 급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 곧 갈 것 같아. 초혜수빈은 고개를 푹 숙였고 두 손을 비틀었습니다. 낙에 좀 보러 갈래요. 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김 회장이 복잡한 눈빛으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당신 사과가 그 아이 목숨을 구할 수 있어. 그 모자에 25년 청춘과 행복을 돌려줄 수 있냐고 최수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죄책감이 날 죽일 것 같아요. 당신 마음대로 해. 김 회장이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용서는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지극한 진심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최수빈은 텅 빈 화려한 집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고 고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용서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양그룹이 진짜 후계자를 기다리는 가운데 쌍둥이 서준과 하준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마지막 부분을 기다려주세요. 인생은 빚갚음이 아주 확실하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말하죠. 그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삼곡5호 병실에서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새 모자가 서로를 알아본 그 운명의 밤 이후 기묘한 생명력이 이지은의 마른 몸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행복 서준과 하준 형제가 손잡은 모습을 보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보다 더 강력한 묘약이 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최신 진료 기록을 보며 안경을 추어 올리고 외쳤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수치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암세포 활동이 멈춘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이지은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창을 넘어 들어와 혈색이 돌기 시작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병실은 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서준과 하준이 번갈아 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서로 사과를 깎겠다고 다투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경쟁하며 마치 25년의 거대한 공백을 메우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오후 서준이 어머니 팔을 주무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김서준 씨 회장님께서 사무실에서 따로 뵙기를 원하십니다. 서준이 어머니를 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렴 할아버지가 부르시면 중요한 일이겠지. 하준이 같이 가려고 일어났지만 김 회장이 따로 보자고 했다기에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태양타워 최상층 회장실. 김 회장이 앉아 있었는데 서준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인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서준 쪽으로 고급 가죽 서류철을 밀었습니다. 열어보거라. 서준은 호기심에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룹의 붉은 직인이 찍힌 정식 인사 발령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사 발령 김서준, 전략기획실장,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장 그는 수습 사원일 뿐이고 아직 수습 기간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하준과 동급인 직책에 임명된다고요. 그는 김 회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가 머뭇거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 회장의 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5년 인생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이 소박한 할아버지라는 부름이 그가 가장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되고 말고 내 착한 손자야.
그가 일어나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넌 내 식구야. 내 핏줄이고 도윤이의 아들이지. 이 실장 자리, 아니, 훗날 이 그룹 전체가 원래 네가 누려야 할 권리란다. 공간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철을 덮어 가지런히 책상에 놓고 할아버지 쪽으로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멍해졌습니다. 왜 직책이 낮아서 그러냐? 아니면 나한테 화난 개냐? 아닙니다, 할아버지.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맑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직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두 발로 당당하게 태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서울의 마천루들이 자랑스레 솟아있는 창밖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난 25년 동안 가난하고 미혼모라고 세상의 멸시를 받아도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으셨어요. 가장 정직한 피땀 어린 돈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항상 가난해도 깨끗하게 옷이 해져도 향기롭게 살아라고 가르치셨어요. 만약 지금 제가 김 씨라는 이유로 이 자리를 받는다면 식당 설거지로 등 굽어가며 저를 공부시킨 어머니의 세월에 부끄러울 겁니다. 김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앞에 손자를 보며 아들 도윤의 모습이 또렷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 강직한 성격 하늘을 찌를 듯한 자존심. 사람들이 수군댈까봐 그러냐? 그가 물었습니다. 네. 평생 회장 손자라는 꼬리표 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자리에 앉을 때는 모두가 진심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지은의 아들은 남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셈이냐?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낼 겁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개 채용을 기다릴 겁니다. 그룹에서 곧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안 이름 학교 다 가리고 오직 실력으로만 겨루는 거요. 거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 훌륭하구나. 과연 김민준의 손자답다. 그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지켜보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준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가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등 뒤에서 김 회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네,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서준의 가슴에 꿀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복되는 하준이 벽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때 혼났어? 아니면 뭐 시키셔?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동생 어깨를 쳤습니다. 아니, 방금 할아버지한테 회사 그만둔다고 했어. 뭐 그만둔다고 미쳤어.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 하준이 기겁했습니다. 다시 시험 볼 거야. 곧 있을 블라인드 채용. 난 당당하게 여기 들어오고 싶어. 그래야 내 뒤에서 낙하산 형이라는 소리 안 하지. 하주는 멈칫하며 쌍둥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출발선부터 결승점에 태어난 그는 제로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 하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왜, 형, 진짜 멋지다. 역시 내 형이야. 두 형제는 마주보고 웃었고 긴 복도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25년 이별의 거리감을 지워버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준은 어머니에게 결심을 말했습니다. 이지우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손을 꽉 잡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내 아들 장하다. 엄만 네가 해낼 줄 믿어. 우리 모자가 얼마나 많은 파도를 넘었는데 이까지 시련쯤이야. 다음 날 아침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수빈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가문을 호령하던 권력자는 오늘따라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비단 보자기로 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던 이지은은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님, 최수빈이 급히 손을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누워 있어라, 움직이지 마. 환자잖아. 그녀는 나무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이지은은 심장이 쿵쿵거렸고 과거 혹독했던 시어머니의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최수빈은 꾸짖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 몇 권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준이 어릴 때 사진이다. 최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건 100일 때, 이건 돌 때, 이건 걸음마 할 때. 사진들이 슬로모션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준이 뒤집고 기고 유치원에 가고, 이지은이 놓친 순간들,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정표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진, 최수빈이 엉엉 울며 손을 앞으로 뻗은 두 살배기 하준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살 때야. 밤새도록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찾았어. 그때 내가 재우긴 했지만 속으로는 알았어. 애가 찾는 건 할미가 아니라는 걸. 이지우는 오열하며 앨범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갑자기 최수빈이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지은이 경악하는 사이에 차가운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약해 역부족이었습니다. 말리지 마라. 최수빈이 말했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꿇게 해다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지은아. 그녀가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잔인했어. 그놈의 고리타분한 집안 따지느라 이기적인데 이끼 욕심 때문에 내 숭고한 모정을 갈라놓았어. 널 쫓아내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뺏었어. 난 독한 늙은이야. 그녀는 며느리에게 손 모아 빌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 하지만 부탁한다. 이 늙은이의 뒤늦은 사과를 받아주렴.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73세 노인의 회한 어린 통곡이 슬프게 울렸습니다. 이지은도 울었습니다. 한때는 증오했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발 아래 무릎 꿇은 늙은 어머니를 보니 모든 미움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이지은은 힘을 짜내 침대에서 내려와 시어머니 맞은편에 무릎 꿇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지난 일이잖아요. 너 날 용서하는 거냐? 최수빈이 눈물로 흐릿한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준이를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착하고 훌륭하게 컸어요. 다 어머님 공입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증오의 양극단에 서 있던 두 여인, 늙은이와 젊은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25년의 매듭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준과 하준이 들어오다 눈앞의 광경에 멍하니 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최수빈이 뒤를 돌아 서준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손자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준과 똑같았지만 눈빛에는 며느리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서준아,
할미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준이 다가와 무릎 꿇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부름에 최수빈이 무너졌습니다. 내 손자, 미안하다. 할미가 너무 늦게 왔어. 하준도 달려와 셋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사람 3대 다이가 마침내 온전한 용서와 사랑 속에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석 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났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노란 은행나무 가로수길로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태양그룹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공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 특별 채용의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명문대 이름도 고관대작의 추천서도 없이 오직 영혼 없는 수험 번호뿐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김민준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고 손에는 결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발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올해 채용의 수석 합격자 필기 시험과 상황 대처 면접 모두 만점을 받은 사람. 수험 번호 2024-1677.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출입구로 쏠렸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김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때문에 그 번호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서준이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인사했고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김 회장이 합격증을 주며 귓속말했습니다. 날 놀라게 하는구나. 수석이라니. 제가 해낼 거라고 했잖아요. 서준이 장난스레 윙크했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하준이 가장 크게 손뼉을 치며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형이에요. 제 형이라고요. 기쁨은 이어졌습니다. 한 달 뒤 이지은의 건강이 호전되어 운명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8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수빈은 염주를 돌리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김 회장은 구두가 닳도록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준과 하준은 손을 꽉 잡고 땀을 흘렸습니다. 불 꺼졌다. 하준이 외쳤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했지만 입겐 미소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사셨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족들은 행복에 겨워 터져버렸습니다. 서준과 하준은 서로 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최수빈은 남편 어깨에 기대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이지은이 처음 본 것은 둘러선 사랑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제 괜찮아요. 서준이 손을 잡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다들 울지 마. 그녀가 힘겹게 말했지만 눈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최수빈이 다가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퇴원하면 집으로 가자. 평창동 우리 집으로. 집은 넓은데 늙은이 둘만 있으니 적적하구나. 들어와서 같이 살자. 내가 다 보상해 주마. 이지은은 놀랐다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집으로 갈게요. 그해 겨울 서울에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민준 회장의 75번째 생일입니다. 5성급 호텔에서 손님들로 북적이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집에서 오붓하게 파티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저택 거실은 조명과 촛불로 환했습니다.
커다란 케이크가 테이블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생신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서준과 하준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김 회장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으며 환호 속에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 비셨어요. 하준이 재촉했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아들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보고 있니? 내 아들들이 다 컸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이제 편히 쉬거라. 내 소원은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렇게 함께하는 거다. 파티 후 가족 사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모이세요. 김 회장과 최수빈이 가운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아름답고 건강해진 이지은이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양옆으로 똑같이 생긴 훤칠한 두 청년 서준과 하준이 어깨동무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웃으세요, 김치. 찰칵. 그 행복한 순간이 프레임 속에 영원히 멈췄습니다. 25년의 이별 끝에 완성된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은 웃음이 넘치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음식을 집어드리는 어머니, 할아버지에게 장난치는 하준을 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벅찬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아시나요? 인생은 참 기묘합니다. 무언가를 뺏어가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른 것을 돌려줍니다. 어머니의 눈물, 조부모의 회한, 형제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용서와 사랑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펄펄 내리며 정원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봄에 싹 틔울 새 생명을 준비하려는 듯이요. 김씨 가족은 고통의 파편에서 다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찬란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가능할 때 가족을 사랑하세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용서는 남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니까요. 지난 4편 동안 저 같은 중년 남자의 긴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가 다른 인생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납시다.